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외솔 최연배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초대에 응해주신 분은 현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허재영 교수님이신데요. 또 현재 한말연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허 교수님하고 나눌 이야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허 교수님께서 외솔 선생님을 얘기할 때 이것만은 꼭 빼놓을 수 없다. 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네. 주시경 선생께서 한글을 다시 일깨우셨죠. 그런데 세밀하게 지금처럼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도록 다듬어서 정리해 주신 분은 외솔이 아니면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 근거가 무엇인가? 1907년도에 국문연구회가 있었죠. 1907년이요? 예, 예. 네. 이게 학부내에 있었던 이제 연구기관인데 네. 이게 1909년도에 국문연구 의정안이 나와요. 그 네. 13개 항에 나오는데 우리 글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어떤 원리에 의했으며 이런 이제 원론적인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1910년에 이제 강제 병합되면서 네. 국문연구회도 사라지고 1911년도에 이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가 그 당시 교과서를 이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는 모든 교육이 전부 일본어로 이루어지는데 조선어급 한문이라는 교과만 유일하게 이제 우리 글을 가지고 해요. 네. 그럼 이제 조선어급 한문 교과서를 편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때문에 보통학교 그 학도형 언문 철자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제정을 합니다. 그 조선 총독부에서. 그리고 이제 1922년도에 그걸 개정을 하고 1923년도에 이제 2차 개정을 해서 총독부에서 개정한 것이 이제 그 총독부에서 그 언문철자법을 만진 것이 세 개가 있는 것이죠. 그 1929년도 언문철자법 개정을 할 때에 예솔 선생도 총독부 촉탁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 봐야지만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그 총독부의 일을 담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예솔 선생이 그 29년도에 촉탁으로 그 함께 철자법 개정에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엉성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한테 맞질 않아요. 강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92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제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제 조선학회 그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학회를 이제 바뀌면서 그 본격적인 이제 사전 편찬 작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전 편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어원규범 그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전 편찬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맞춤법 통일안 1933년도에 나왔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끔찍한 일에 봉착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남북한 언어 이질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글을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근데 그 통일안을 만들 때에 가장 기본이 되었던 이론을 제공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제 예솔이니까. 그 예솔이 없었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글을 과학적으로 쓸 수 없다. 전 그렇게 봐요.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이런 그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조금 이렇게 좀 허술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글을 쓸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운동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붙여서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네. 1920년대 그 3.1운동 그 독립운동 직후에 네. 우리 민족이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선각자들이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펼치는데 그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자각론이에요.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조론,
스스로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다음에 더 근본이 되는 게 수양론입니다. 그래서 그 수양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이제 닦아내야 된다. 제가 본 책 가운데서는 안자산, 안확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뭐 자조론이라든가 그 자강론 이런 것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죠. 그러니까 민족개조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났으니까 개조하자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상적인 풍토를 볼 때, 그러니까 육당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춘원을 이해하는 것, 안확, 안자산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예소를 이해하는 것, 이 관점이 다 동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뜯어보게 됐을 때, 안확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계몽운동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솔 선생은 세계를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해서 조선민족 갱생의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조선민족 갱생의도는 그 당시 어떤 계몽서보다도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책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솔이 1934년 9월 신동아에 한글 난해의 심리분석이라는 논문을 내요. 난해의 심리분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저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방향을 제시해 준 게 잠시 그 난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난해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오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한글이 어려움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느끼느냐 심리 분석. 이 한자의 모양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물론 끊임없이 바뀌긴 바뀌지만 기본적인 글자 꼴은 안 바뀌는 게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훈민정음도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어 같은 경우도 이로파라고 하는 글자에 비해서 지금 저 가나 문자 그 형태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한자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한번 배우고 나면 끝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공동 문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게 우리가 쉽게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거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의 계급화라고 하는 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데, 훈민정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글을 어렵게 느꼈느냐? 이때 한글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맞춤법 통일안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맞춤법 통일안을 어렵게 여기는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맞춤법 통일안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 기존에는 자기 멋대로 썼거든요. 규범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문 규범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문 규범 틀렸다. 대학 교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당신 예료표법 틀렸습니다. 내지는 이거 맞춤법 틀렸습니다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라 하잖아요. 그죠? 그 심리예요, 이게. 그러면서 학생의 한글 난해. 배우는 학생들도 그 맞춤법 통일은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네들이 한글 난해의 정당한 이유,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분석해 주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요. 왜 없던 규범 만들어 가지고 지키라고 하니 일단 어렵다라고 일단 투정 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어 수학은 난해라고 하지 않고 다만 한글 난해라고 하는 심리. 이 당시의 교육도 우리 글을 굉장히 이제 낮춰서 보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의 공교육 형태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풍토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공교육은 이루 말할 게 없죠. 조선인이 다녔던 학교가 이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인데 보통학교 일주일에 수업 시수가 24시간 정도쯤 돼요. 근데 그 24시간 가운데 10시간이 일본어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선어 시간은 6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그 6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일본어죠. 문화정치 때는
수업 실수가 더 줍니다. 조선의 시간은 3시간을 줄어요. 절반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는 뭐 무단 정치를 했든 아니면 문화 정치를 했든 일단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이제 계속 위축시키고 나중에 낮춰보고, 예. 그 빼앗기 위해서 말살시키고자 한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이제 이건데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이 말을 가지고 저항한 것만 가지고도 애국자였던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독립운동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학생들이 영어 수학 이건 난해라고 하지 않고 이 한글만 난해하다고 한다. 예. 그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부터가 그러고 일단 그 공부해서 출세해야 되니까.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네. 일제강점기 때의 학생들이 뭐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다 떠나서 가장 가고 싶었던 했던 직장은 조선 총독부니까. 그죠? 금융조합이고 그런 거니까. 네. 이상한 사람들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 같은 사람이 더 커 보이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음성과 어법의 이론이 난해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국어 어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보급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수로 새로운 용어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지 못하는 말들도 이제 새로 쓰게 됐고, 이게 맞춤법을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간이라든가 이제 어근이라든가 이런 말들. 네. 명사, 동사. 뿌리 네, 그걸 이제 우리말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여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상 이게 있더라. 새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죠? 새로우니까. 낯서니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 것을 익은 것보다 어렵다. 복잡한 것은 간단한 것보다 어렵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것은 무규칙적인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건 익혀두면 편한 건데 그 익히기 전까지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면 통일은 어렵다. 그거 통일되겠느냐? 이런 회의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게 1937년도에 초판이 나왔던 책인데, 37년도에. 저도 이게 초판은 아닙니다. 광복 이후에 재판인데, 한글이 바른 길, 이 한글이 바른 길을 보면 일제시대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점점 한글 말살로 가고 있는 아주 그런 와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실려 있는 게 한글 운동의 유래, 문자와 문화, 한글 운동의 본질과 그 발전, 세 받침 여러 문제의 해결, 그다음에 이제 조선 말본의 갈말해서 학술어 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연구자로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등 말본이 이 시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판이 이 시점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글 난해의 심리 분석을 여기 다시 수록을 하셨고, 그다음에 조선어와 조선 문학까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어 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일제강점기 때 이미 닦아주신 거죠. 일제강점기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제 새기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얼핏 봐도 이제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된 것 같은데, 제가 쭉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외솔 선생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작 허 교수님께서 어떻게 외솔하고 인연이 닿게 되셨는지, 연배를 보시면 광복 이후에 태어나시고 또 어떤 계기로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됐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만남의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저는 문법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국어사를 연구하다가 국어 교육을 연구를 했는데, 이 국어 교육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제 특히 문법 교육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그러면 그 일종의 통일 문법 시대, 그때 이제 문법 용어 같은 것이 통일되고 그다음에 문법 이론 같은 것들이 이제 통일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는 용어 문제였었죠. 고유어 용어를 쓸 것이냐 한자어 용어를 쓸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거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대 7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한자어 용어를 쓰게 됐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자 용어를 쓰든 고유어 용어를 쓰든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론들이 더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문법에서 조사를 단어로 설정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와 어미를 구분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우리 학교문법이 정리가 돼요. 우리 국어가 이제 교차하고, 네. 그러니까 조사와 어미가 발달된 언어고, 네. 그리고 조사의 성격과 어미, 이게 문제인데, 물론 품사에서 그 잡음시, 지정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문법이 인정하진 않아요. 서술격 조사로 가죠. 그러나 조사를 단어로 인정을 하고, 이제 토시죠. 네. 토시를 단어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씨끗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어미하고 구분하는 구분해서, 네. 이런 체계, 예술 체계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예술 선생이 이제 기본을 닦아놓은 것들, 뭐 용어는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학과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이거 새롭다 하고 막 생각을 해요. 그 나중에 우리말본 찾아봐요. 그리고 예술 선생님 다 얘기해놨어요. 벌써 네. 네. 언급이 다 되어 네. 있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번에 그 허웅 선생님 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이론서 보고 그래야 확장이 돼요. 그 연구가로서 그런 의미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예술을 더 저는 좀 크게 봤죠. 근데 그때 그런 발견이 뭐 흔히 하는 말로 유레카 하는 것처럼 뭐 거의 그런 거죠. 반가움이 네. 있으셨던 예,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이제 쭉 연구를 하시게 되는 그런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